자, 지금 이제 토어제 풀고 나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이틀 됐습니다. 이틀.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시장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딱 이제 중단이 되면서 말 그대로 시장이 이제 얼음 상태가 된 거죠. 월요일 날 이제 시행이 된 거니까 24일 시행이니까 23일 일요일까지 거래할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고 이제는 사실상 이제 문을 닫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거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분들은 이미 또 미리 당겨가지고 거래를 하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일요일까지는 요 이제 묶인다고 하는 그 4개 구 안에서 아주 복잡했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이제 딱 이제 거래 중단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번 주 안에는 좀 마음의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말부터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듣는 걸로 보면은 풍선 효과가 일부 지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고 거기서 뭐 실거래가 찍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매물들이 지금 들어가고 사람들은 이거 집 사야겠다. 근데 이거 가격을 안 깎아주네 하면서 지금 고민하는 단계 정도까지로 온 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급매물은 주말에 다 팔렸어요 하면서 32억 하던 아파트를 막 3억 빼가지고 막 거래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요거는 그겁니다.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설마 재지정할까? 라는 생각이 대다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옮기려고 갈아타게 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먼저 사버립니다. 왜냐하면 저 집이 올라가니까. 자, 저 집이 올라가고 내 집도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먼저 사야 되겠죠. 이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매수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동네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파는 내 집도 올라가요. 그러면 당연히 선매수를 해서 가격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 집이 올라가서 팔아서 옮기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린 2월 13일이었나 14일이었나 그때 이후로 선매수를 먼저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서 계약서 쓰자. 계약을 해놔야 내 집을 팔지. 라고 하면서 선매수 계약서를 쓰고 이제 계약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 집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5일 뒤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1가구 2주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집 팔아가지고 저거 잔금 내야 되는데 나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요가 급감하는 정책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못 팔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안 되겠다. 이거 못 팔면 진짜 큰일 나니까 그 당시에 막 호가가 막 몇 억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가 다 받고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그냥 원래대로 팔자 하면서 소위 말하는 급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말에 거래가 많이 됐다. 토어제 한 달 만에 번복했는데 잠깐 진통제 났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거는 안 풀었으면 몰랐을까 풀었으면 그냥 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잠실이든 대치동이든 어느 정도 호가가 많이 올라버리고 실제 거래도 되면서 사람들이 무슨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 하면서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을 좀 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재지정을 하면서 오히려 오르긴 다 올라버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선매수 후매도 하려던 사람들만 피를 보고 이게 이렇게 딱히 어떤 효과가 별로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옆 동네들이 지금 약간 반사이익을 보게 만들어버린 효과도 있어서 풍선 효과를 더 부추기는 효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어쨌든 잠깐 진통제 났을 뿐이고 이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됐다. 자, 수혜주 옥수 날벼락 대치도 일단 관망이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오늘부터가 이제 2일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2일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이거가 이렇게 되면 바로 절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을 선택한다는 거는 주식처럼 오늘 A 팔고 바로 B 사고 이게 안 되잖아요. 어느 동네를 관심 있게 봐야 될까라는 거 공부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가족끼리 상의할 시간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 잠실을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강동구 가가지고 집 사는 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강동구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동네니까 또 가족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봐야 된다면 알아볼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수혜주라고 말하는 곳도 날벼락이라고 말하는 곳들도 일단 관망입니다. 관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상황 정리를 좀 보고 언론이든 유튜브든 단톡방이든 이런 데서 좀 찾아보신 다음에 일로 좀 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긴 집값 안 올랐는데 분노에 빠진 비잠실 송파 해서 뭐 지금 이런 동네들이 지금 용산에도 많고요. 그리고 뭐 서초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니에요.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냥 너는 강남 구잖아 하면서 묶어버리고 너는 송파 구잖아 하면서 묶어버렸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 뭐 한 7억 8억 하는데 너 하나도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뭐 송파구야. 너는 뭐 지금 서초구야 하면서 막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곳에 사는 분들은 지금 막 분노가 지금 엄청 심한 거죠. 뭐 오른 것도 없고 나도 좀 팔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실거주를 하는 사람한테만 팔 수 있다고 하니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뭐 송파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만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그 바로 옆에 강동 가면은 갭 투자도 되고 다 되는데 대단지도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걸 사겠어요? 아니면 성남만 가도 같은 가격에 갭 투자도 되고 다 되는데 뭐하러 그 송파의 나홀로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로 그것도 무주택자가 돼가면서까지 그걸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피해자죠. 이런 분들이 지금 최대 피해자고요. 원래 집값이 뭐 올라가는 그런 좀 소위 말하는 좋은 대단지 아파트들은 그냥 뭐 기다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니까 큰 영향도 없고 좀 안타깝습니다. 자, 토제 전날 막차 탔다 해서 막 4억 내려서라도 팔았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막 급매로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걸 잡으신 분들은 잘 사신 거죠. 잘 사신 거고 이렇게 싸게 팔게 된 분들은 어찌 보면 뭐 정책의 뭐 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것도 운이라고 하면 운인 거니까 안타깝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잠삼대청 과거 토호제 때는 어땠느냐?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집값 상승세는 그대로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이 옛날에는 이제 82%가 줄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지정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도 있고 뭐 가격의 상승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인 변수들이 같이 섞여서 그런 거라 토호제 때문에 거래량이 이만큼 급감합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가장 강력한 효과는 갭 투자, 소위 말하는 외지인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매수세의 절반은 없어집니다. 절반 이상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래가 급감하니까 당연히 매매가 상승이 통계적으로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좀 잠잠한 것처럼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뜨문뜨문 거래되는 그런 것들은 싸게는 안 팔기 때문에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느낌을 계속 나타날 거고요. 이제 이 옆 동네로 번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지정된 지역 안에서 비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규제이기 때문에 비아파트를 사면 어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아직 비아파트로 갈 만한 그런 여지는 잘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뉴타운 뭐 이런 것처럼 재개발 지역들은 이거에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은 앞으로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규제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이 될 만한 어떤 비아파트 이런 곳들은 이제 수혜 주고요. 그게 아니라 전혀 뭐 재개발 이런 거랑 상관없는데 그냥 이 동네도 그래도 수요가 좀 몰리지 않을까요? 라는 거는 잘못된 해석으로 저는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한 달 거래가 690건인데 2명이 심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부랴부랴한 거냐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구 단위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으로 묶은 것도 아니고 구 단위로 묶어버리니까 토허제를 심사하던 그런 공무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순식간에 업무가 몇 배가 늘어난 거죠. 동으로 묶다가 구로 묶었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구에 동이 뭐 한 10대 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10배 정도 업무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그러니까 허가를 하려면 그거에 따라서 다 체크도 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토어제를 위반하면은 뭐가 있냐면 형사처벌을 받거든요. 뭐 벌금도 받고 뭐 심하면 막 징역도 가고 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2명이 심사하는데 690건을 거래한다고 치면 이분들은 뭐 집에 못 가는 거죠.
인원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정치가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임대차 2법, 소위 말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2+2가 작동하고 5%밖에 못 올리는 것들이 또 작동하면서 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막 전환시키고 실거주하고 재건축 아파트들은 막 공실로 두면서 차라리 빈집으로 둔다. 임차인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못 한다면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라도 좀 바뀌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는 게 너무 힘들면 5% 상승, 이 5% 상한선을 둔 것만이라도 조금 풀어주면 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전세 줄 거 그래 뭐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다면 전세 또 주죠 뭐라고 하면서 그냥 줄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시세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게 잠깐 그 동네에 사는 분들한테는 혜택일 수 있지만 결국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세대로 그냥 올려주고 시세대로 낮춰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인위적으로 몇 년은 뭐 싸게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평생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나가면서 엄청나게 또 비싼 전세를 또 상승시켜서 재계약을 해야 되니 이래나 저래나 이게 별 의미가 없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일부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은 뭐 못 없앤다면은 상한제라도 조금 완화를 시켜주면 저는 전세 문제에서 약간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강동구에 지금 대형 싱크홀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 많으신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사를 보니까 한 명의 사망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안타깝고 저도 이제 건설업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좀 안타깝다. 어떻게든 막았으면 좋겠지만 뭐 저도 이제 이런 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게 막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안 생겼었어야 되지만 이걸로 인해 이제 인명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무쪼록 이제 잘 해결이 되고 어떻게든 좀 보상이나 뭐 원인 분석이 잘 됐으면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거를 좀 이어서 하면은 이 전월세 인상률이라도 조금 올리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과연 정부 그리고 이제 여야에서 이게 합의가 될까? 이거 합의하면 그걸로 인한 여론의 어떤 비난 이런 것들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이런 게 과연 합의가 될지에 대한 좀 의문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꼭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당근 마켓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뭐냐면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요즘 당근의 직거래들로 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월세 받는 집, 이런 집들은 보통은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뭐 수리할 거 수리하고 해서 세입자를 새로 맞추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비번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집 좀 보러 갔다 올게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진을 막 찍습니다. 사진을 막 찍고 그리고 비번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그대로 직거래 물건을 또 올려. 자기가 주인인 양.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뭐 대학생 이런 친구들을 이제 꼬시는 거죠. 일부러 시세가 뭐 예를 들어 뭐 2천에 100이면 1000에 50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세가 반토막인데 집주인처럼 얘기를 하면서 비번도 알고 있지, 사진도 보여주지, 막 동영상도 찍어주지 막 이러니까 이제 철석같이 또 믿는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조금 공부를 했다고 저 등기부 같은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 포샵하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대포폰을 이용해 가지고 당근에 가입해서 사기를 치는 포토샵질을 해가지고 주인인 척해서 계좌로 돈을 받는데 이게 요 어린 친구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계약금 100만 원 보내고 뭐 이제 계약서 쓰자고 하는데 이거 지금 내일 나간다고 뭐 내일 나가고 뭐 다음 주에 뭐 바로 계약하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돈 쏘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다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거 100만 원짜리 월세집이 50만 원에 나왔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계약금을 막 다 전액을 다 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 받아서 잠적하고 한 집으로 막 여러 개를 그렇게 중복 계약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약한 줄 알고 갔더니 비번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거기 살고 있고 근데 주인 이름도 다르고 저 어떡하죠?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거래라는 게 사실 좋다면 좋은 건데 나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그 상대의 신분 확인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또 이제 항상 속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또 뭐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 날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만약에 지금 요 영상을 보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개사 끼고 해라. 중개사들도 사기치던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직거래보다는 확률이 좀 낮을 게 훨씬 많고요. 중개사분들한테 가셔가지고 그래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큰 사고 터지는 게 부동산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달러 정치 불확실성에 원달러가 1470원을 돌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게 바람잘 날 없는 한국의 요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지금 뭐 탄핵한 게 계속 막 기각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달러는 또 달러대로 막 올라가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굳건하게 국밥처럼 쭉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금이죠. 금이 예전에도 비싸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올라가 가지고 최근에 한국이 2월 달에 잠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지금 튀었다가 좀 빠졌지만은 국제 금 시세를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지금 금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금으로 결국에 좀 피신을 해야 되겠다. 이 시장이 좀 불안하다. 뭔가 어디서 하나 뭐 무너질 것 같다라는 공포감이 들 때 금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만큼 뭔가 지금 미국도 뭔가 좀 과열된 것 같고 뭔가 막 전쟁 위기 뭐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 이럴 때 확실한 걸로 가 있자. 라는 수요들이 지금 이렇게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와중에 또 트럼프가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막 부과한다 막 하다가 약간 조금 내가 어느 정도 협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풀어줄까? 라고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협상 카드로 관세를 쓰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에 조금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하면 내가 뭐 관세 부과 안 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협상 카드로 지금 이걸로 협박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게 또 먹히는 곳들은 약간씩 좀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또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좀 관세 빼줄까 뭐 이러면서 지금 협상을 좀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 시장에서 또 다시 역시 그냥 무대폰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테슬라 12% 올라가고 나스닥이 지금 2%가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거의 뭐 한 40% 가까이 빠졌었는데 최근 정말 일주일만 보면 또 한 20% 올라가는 뭐랄까 롤러코스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트럼프가 이 미친 짓 하는구나 하면서 막 빠지다가 아니네 정신 차린 건가 하면서 다시 또 기대감에 며칠째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시 1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달 전에만 해도 비트코인 끝났다 망했다고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최근 며칠 사이에 역시 비트코인 하면서 이제 또 간다 하는 분들이 또 늘어나는 걸 보면은 이 시장은 정말 이 가격에 따라서 금세 여론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돈나무 언니라고 맨날 테슬라 몰빵하자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잖아요. 요 분이 이제 또 한번 또 입을 터셨어요. 저 테슬라 이제 5년 안에 2,600달러 간다. 한 20% 올라가니까 아니다 더 간다 하면서 또 이제 기름을 또 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